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창밖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과 세차게 쏟아지는 빛뿐이었다. 나는 텅 빈 인천공항 출발 라운지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파리 행편도 항공권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만 같았다. 출발 안내 전광판의 글자들이 흐릿한 시야 속에서 춤을 췄다. 곧 내가 타야 할 비행기 편명이 깜빡였다. 심장이 발치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길,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일까? 그때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다. 강지훈. 내 소꿉친구이자 약혼자. 나는 차마 전화를 받지 못하고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곧바로 음성 메시지 도착 알림이 떴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재생했다. 서연아,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응. 내가 잘못한 거면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 기다려줘. 내가 갈게.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끝은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언제나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던 그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눌러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다. 더 이상 들을 자신이 없었다.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래서 더 아팠던 시간들이 필름처럼 거꾸로 감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6개월 전의 어느 맑은 봄날로. 한서연,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고소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나는 끙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더 파고들었다. 그러자 지훈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이불이 거치고 따스한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다. 5분만 더. 안 돼. 벌써 8시 30분이야. 너 오늘 마감 아니었어? 마감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협탁 위에는 지훈이 내려놓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비타민 약들이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이었다. 아, 맞다. 마감. 걱정 마. 아침 먹고 힘내서 하면 충분해. 지훈은 내 머리를 가볍게 헝클어뜨리며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잠이 덜 깬 얼굴로 그를 뒤따라갔다. 작은 원룸의 식탁 위에는 이미 완벽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노릇하게 구워진 토스트,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과일 몇 조각이 담긴 작은 샐러드까지. 그는 내 소꿉친구이자 약혼자인 강지훈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건축 설계 사무소의 젊은 에이스. 훤칠한 키, 반듯한 외모,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격까지. 그야말로 범치나의 정석 같은 남자였다. 그리고 그런 완벽한 남자가 28년째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오늘 미세먼지 심하대. 나갈 때 꼭 마스크하고. 그가 내 접시에 샐러드를 덜어주며 말했다. 나 오늘 집에서 작업만 할 건데? 혹시 모르잖아. 갑자기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알았어. 잔소리 대마왕. 나는 입을 삐죽이면서도 그가 챙겨주는 음식들을 부지런히 입으로 가져갔다. 지훈의 보살핌은 내 일상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아침 식사를 챙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내 원룸의 고장난 형광등을 말없이 갈아주고 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칠을 해주고 심지어 내 웹툰 마감일과 병원 정기 검진일까지 전부 꿰고 있었다. 그의 다정함은 따뜻했고 그의 보살핌은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그 완벽한 배려가 숨막히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 속에서 살아가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지훈은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그의 등 뒤에 대고 물었다. 지훈아, 넥타이 예쁘다. 새로 샀어. 아, 이거.
지난주에 너랑 백화점 갔을 때 내가 예쁘다고 했잖아. 그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다 나를 돌아보며 웃었다. 나는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무심코 뱉은 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내가 스치듯 한 말 하나하나를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점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나는 그만큼 그에게 세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녀올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밥거르지 말고. 응, 운전 조심해. 현관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잠시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그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유난히 고요하고 텅 빈 느낌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작업용 태블릿을 켰다. 내 직업은 웹툰 작가다. 지금 연재하고 있는 작품은 숨쉬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로맨스물이다. 서로에게 편안한 숨쉴 공간이 되어주는 연인들의 이야기.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그런 사랑을 그려내면서 정작 내 사랑은 숨이 막힌다고 느끼고 있었다. 작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좀처럼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훈의 얼굴과 그의 완벽한 배려들만 둥둥 떠다녔다. 나는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의 익숙함과 편안함에 기대어 살고 있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내 유일한 친구이자 쓴소리 전문인 김다은이었다. 여보세요? 얘야, 한서연. 살아있냐? 강지훈이 또 아침밥 차려주고 출근했지? 다은이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너를 하루 이틀 아냐? 아주 그냥 팔자 좋은 공주님 나셨어. 약혼자가 밥 차려줘, 집 고쳐줘, 스케줄 관리해줘. 넌 그냥 앉아서 그림만 그리면 되니 얼마나 좋아?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 나도 모르게 투정이 튀어나왔다. 다은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톤을 낮춰 물었다. 왜? 또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가끔은 너무 답답해. 지훈이는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해. 내가 실수할 틈도 실패할 틈도 주지 않아. 꼭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기분이야? 그건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다은이의 말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비수였다. 내가 뭘? 생각해봐. 넌 지훈이한테 모든 걸 의지하잖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처럼 굴고. 그러니까 걔도 널 그렇게 대하는 거야? 너 그러다 진짜 강지훈한테 기생하는 담쟁이 덩굴 되겠다. 담쟁이 덩굴. 그 단어가 심장에 박혔다. 혼자서는 설 수 없어 다른 무언가에 기대어 살아가는 식물. 그게 지금 내 모습이란 말인가?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하긴. 이게 현실이야, 친구야. 넌 내 재능으로 충분히 혼자 설 수 있는 애야. 근데 왜 자꾸 강지훈 그늘 밑으로 숨으려고 해? 사랑은 서로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거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살피고 다른 한쪽이 그걸 받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사육이야, 사육. 사육. 다은이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다은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말이 좀 심했나? 그래도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야? 너랑 강지훈, 둘 다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서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아무튼 마감이나 잘해. 그리고 가끔은 강지훈 없이 혼자 장도 보고 밥도 해먹고 고장난 것도 직접 고쳐보려고 해봐. 내가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걔도 널 어른으로 대접해 줄 거 아니야? 알았지?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은이의 말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담쟁이 덩굴, 사육, 그런 끔찍한 단어들이 내 사랑을 정의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내 작은 원룸을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 지훈이 사다 준 공기청정기, 그가 얼마 전에 새로 달아준 안마 커튼,
식탁 위에 놓인 영양제들까지. 집 안 곳곳에 그의 흔적이, 그의 배려가 배어 있었다. 그것들은 분명 사랑의 증거였지만 오늘따라 나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보였다. 나는 태블릿을 다시 집어들었다. 웹툰 속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해볼게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어 줄 테니까. 그 대사를 쓰는데 손가락이 떨렸다. 나는 과연 지훈에게 저런 말을 할 용기가 있을까? 넘어져도 괜찮다고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걸 지켜봐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나는 다은이의 조언대로 혼자 마트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아주 작은 반항이자 독립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지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가 알면 분명 뭐가 필요한데? 내가 사다 줄게라고 말할 게 뻔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현관 옆에 지훈이 놓아둔 마스크를 집어들었다. 그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미세먼지 심화된 나는 피식 웃으며 마스크를 썼다. 그의 잔소리마저도 그의 사랑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마트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신선했다. 뭘 사야 할지 딱히 정하지도 않았다. 그냥 카트를 끌고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지훈이는 브로콜리를 좋아하지. 나는 파프리카를 좋아하고. 야채 코너를 지나며 나도 모르게 그의 입맛을 먼저 떠올렸다. 지난 28년간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은 강지훈이었다.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싫어하는 것, 내 취향은 언제나 뒷전이었다. 문득 이런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카트에 내가 먹고 싶은 과자 몇 봉지와 아이스크림을 담았다. 지훈이라면 몸에 안 좋아라며 못 사게 했을 것들이다. 소소한 일탈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계산을 하고 마트를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어디야? 집에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묻어 있었다. 아, 나 집 앞마트에 잠깐 나왔어. 마트에. 왜? 뭐 필요한 거 있었어? 말하지, 내가 사갈 텐데. 예상했던 그대로의 반응이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금방 들어갈게. 그래. 알았어. 무거운 거 들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들고 있던 작은 쇼핑백을 내려다보았다. 과자 몇 봉지가 전부인데 그는 내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다. 그의 걱정과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나를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로 보는 것 같아 서운했다. 사랑과 통제, 그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나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사온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었다. 달콤하고 차가운 맛이 입안에 퍼지자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되는 듯했다. 어쩌면 다은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지훈이 아니라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독립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일지도. 변해야 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작업에 매달렸다. 웹툰 속 주인공들에게 나의 고민을 투영했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며 나 자신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었다. 언젠가 나도 그녀처럼 당당하게 내 발로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지훈과 동등한 눈높이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그것이 내가 꿈꾸는 숨쉬는 사랑이었다. 독립을 향한 나의 작은 다짐은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보다 조금 들뜬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비워놔.
금요일. 무슨 일 있어? 나는 태블릿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펜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했다. 응, 우리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있어. 호텔 빌려서 크게 하거든.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회사 파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건 내가 속한 세계가 아니었다. 웹툰 작가인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가장 편한 옷차림으로 보내는 사람이었다. 내가 가도 괜찮을까? 나는 회사 사람도 아니고 가면 어색할 것 같은데. 뭐가 어색해? 내 약혼자인데. 다들 널 보고 싶어 해. 내가 맨날 내 자랑을 얼마나 하는데. 지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다. 그의 말에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감이 몰려왔다. 그의 자랑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의 다짐이 떠올랐다. 언제까지고 그의 등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그의 세계에 한 발짝 발을 내딛는 것도 독립을 위한 과정일지 모른다. 알았어. 가볼게. 정말. 잘 생각했어. 그날 멋지게 하고 와야 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곧바로 옷장을 열었다. 변변한 외출복 하나 없는 옷장 안에는 온통 티셔츠와 추리닝뿐이었다. 이런 옷을 입고 그의 동료들 앞에 설 수는 없었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다. 다음 날 지훈은 내 고민을 어떻게 알았는지 점심시간에 잠시 들러 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걸로 파티 때 입을 예쁜 옷 한 벌 사. 내가 같이 가지고 싶은데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의 배려는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 카드를 선뜻 받을 수가 없었다. 그의 돈으로 치장하고 그의 옆에 서는 것은 결국 또다시 그에게 기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야, 괜찮아. 내 돈으로 살게. 그리고 옷은 내가 직접 고르고 싶어. 나는 처음으로 그의 배려를 거절했다. 지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알았어. 우리 서연이 다 컸네. 그럼 예쁜 걸로 잘 골라봐.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 그의 반응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다. 과연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그 주 내내 웹툰 마감을 서두르는 한편 파티에 입고 갈 옷을 고민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몇 시간씩 뒤지고 패션 잡지를 넘겨봤지만 무엇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구원투수인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좀 살려줘, 김다은. 자초지종을 들은 다은이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꼴랑 파티 드레스 하나 못 골라서 쩔쩔매는 거 봐라. 얘야, 그냥 내 스타일대로 입어. 어차피 넌 웹툰 작가 한서연이지 재벌집 사모님이 아니잖아. 그래도 지훈이 얼굴에 먹칠할 수는 없잖아. 강지훈 얼굴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편하고 자신감 있는 게 중요하지? 너무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마. 너는 심플한 게 제일 잘 어울려.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 같은 거 어때? 단정하면서도 우아해 보이게. 다은이의 조언은 언제나처럼 명쾌했다. 나는 그 주 주말 다은이의 말대로 백화점에 가서 심플한 네이비색 실크 원피스를 한 벌 샀다. 내 돈으로 직접 고른 첫 전투복이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약속의 금요일이 되었다. 나는 아침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어설프지만 정성껏 화장을 했다.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니 평소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어색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뿌듯했다. 저녁이 되자 지훈이 나를 데리러 왔다. 그는 말끔한 검은색 턱시도 차림이었다.
차에서 내리는 그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마치 영화 속 남자 주인공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우와.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그는 내 앞에 다가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진짜 예쁘다. 한서연. 그의 칭찬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고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옆에 서 있는 나는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은 저마다 그룹을 지어 우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훈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이곳의 주인공이었다. 강 팀장님, 오셨습니까? 강지훈. 이리 와봐. 사람들이 그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제 약혼자, 한서연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미인이시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람들의 인사에 답했다. 그들은 모두 세련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다른 종족이 섞여 들어온 것처럼 위축되었다. 그들이 나누는 건축 프로젝트나 업계 동향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 같았다. 지훈은 그런 나를 배려해 잠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내 잔이 비면 음료를 채워주고 내가 어색해할 때마다 부드럽게 허리를 감싸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배려가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한 여자가 우리 쪽으로 우아하게 걸어왔다. 반짝이는 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연회장 안에 그 누구보다도 빛났다. 길고 검은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당당한 아우라. 그녀는 지훈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다. 완벽하고 빛나는 사람. 지훈 씨, 늦었네요. 그녀가 지훈에게 말을 걸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매력적이어서 같은 여자인 나도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채린 씨, 오늘 드레스 멋지네요. 지훈도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잘 찍은 화보의 한 장면 같았다.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그녀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나를 위아래로 훑는 듯 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처럼 보였다. 제 약혼자, 한서연이에요. 서연아, 인사해. 우리 회사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유채린 실장님이야. 안녕하세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나는 작아지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했다. 유채린은 내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그녀의 손은 가늘고 부드러웠다. 반가워요. 서연 씨, 지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어딘가 가식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나를 향해 눈을 접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지훈 씨는 정말 자상하신 것 같아요. 서연 씨를 꼭 바뀌는 여동생처럼 챙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서연 씨 걱정뿐이던데요. 여동생.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날아와 박혔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너는 이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동생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교묘하게 우리의 관계를 격하하고 나를 그저 챙겨줘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지훈은 그 말의 숨은 뜻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제가 서연이 걱정을 좀 많이 하죠.
그는 그저 허허 웃으며 내 어깨를 감쌌다. 그 행동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유채린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었다. 유채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른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떴다. 그녀가 멀어진 후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겨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강지훈의 세계에서 나는 그저 어울리지 않는 조각일 뿐이었다. 유채린 같은 여자만이 그의 옆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지훈과 같은 언어로 대화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파트너였다. 그에 비해 나는 그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가 주는 용돈으로 옷을 사 입고 그의 보호 없이는 한 발짝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는 어린애였다. 담쟁이 덩굴. 다은이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나는 지훈이라는 튼튼한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는 연약한 담쟁이 덩굴이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나무와 어울리는 더 아름답고 강한 꽃을 본 것이다. 파티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내내 유령처럼 연회장을 맴돌았다. 지훈이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몇 번이나 내 눈치를 살피는 듯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 역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의 세계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를. 내 원룸 앞에 차가 멈췄다. 데려다줘서 고마워. 먼저 들어갈게. 나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을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서연아. 그가 나를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문을 닫고 기대어 서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오늘 처음으로 신은 불편한 구두가 발을 조여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네이비색 원피스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독립을 향한 나의 작은 발걸음은 결국 거대하고 화려한 현실의 벽 앞에서 무참히 부서져 버렸다. 나는 처음으로 강지훈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유채린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은 내 깊은 자격지심을 자양분 삼아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나와 지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유리벽이 생긴 것만 같았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다. 아침마다 나를 깨웠고 끼니를 챙겼으며 내 건강을 염려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예전처럼 온전히 와닿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배려 뒤에 파티에서 보았던 그의 세상과 유채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나는 작업에 몰두하려 애썼다. 텅 빈 캔버스 위에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야 했지만 손끝에서 그려지는 것은 공허한 표정뿐이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행복한 사랑 이야기를 그려낼 수 있을까? 지훈은 내 침묵이 마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더 맛있는 음식을 해오고 피로회복제를 챙겨주며 나를 격려했다. 우리 서연이 마감 끝나면 어디든 놀러 가자. 바다 보러 갈까? 그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그는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의 세계는 이미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것일까? 의심의 씨앗은 유채린이라는 이름의 물을 만나 쑥쑥 자라났다. 그녀는 교묘하게 우리의 시간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 주 주말, 우리는 오랜만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흘리듯 말했던 작은 독립 영화였다. 지훈은 개봉 첫날에 맞춰 예매까지 맞춰놓았다. 나는 그날만큼은 파티의 기억을 잊고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 1시간을 앞두고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나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주말인데? 응, 급한 설계 수정건이 생겼대. 오늘 밤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지만 내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머릿속에서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저절로 그려졌다. 급한 설계 수정건이라는 것이 과연 혼자만의 일일까? 알았어. 일이면 어쩔 수 없지? 정말 미안해. 영화는 다음에 꼭 다시 보자. 내가 더 좋은 걸로 예매할게. 괜찮아. 일 잘 마무리해.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너무나도 서운하고 화가 났다. 예쁘게 보이려고 신경 써서 고른 옷과 화장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지훈일까 싶어 급하게 화면을 확인했지만 다은이의 이름이 떠 있었다. 얘야, 데이트 잘하고 있냐? 취소됐어. 뭐? 왜?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로 다은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는 소리가 들렸다. 주말에 회사 일.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딱 봐도 핑계구만. 핑계는 아닐 거야. 지훈이가 나한테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그를 변호하면서도 스스로의 말에 자신이 없었다.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혹시 알아? 그 회사 파티에서 봤다는 예쁘고 잘난 실장님이랑 같이 있는 걸지. 다은이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정확히 내 불안의 핵심을 찔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 침묵이 긍정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혹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모르겠어. 그냥 기분이 이상해. 일단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직접 확인을 해보든가. 아니면 그냥 믿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지. 어중간하게 의심만 하고 있으면 너만 병들어. 다은이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나는 확인할 용기도 온전히 믿을 배짱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결국 참지 못하고 SNS를 켰다. 지훈의 계정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류채린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그녀의 계정은 비공개였다. 실망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때 지훈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의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열일하는 우리 팀장님들이라며 올린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넓은 회의실 테이블에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마주 앉아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강지훈과 유채린이었다. 사진 속 유채린은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지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 역시 평소의 무뚝뚝한 표정이 아니라 희미한 미소를 띤 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야근에 지친 모습이 아니라 마치 중요한 비밀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동지처럼 보였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언어. 내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견고한 세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분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이 유채린과 함께라는 사실을 그는 말하지 않았다. 왜였을까? 내가 신경 쓸까 봐. 아니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비참했다. 나는 그의 연인이 아니라 그의 업무 내용을 전부 공유할 필요가 없는 제3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내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지훈이 오늘 늦어 라고 말하면 나는 주채린과 함께일까? 라고 생각했다. 그가 회의가 길어졌어 라고 말하면 그 회의에 유채린도 있었을까? 라고 상상했다. 내 감정의 동요는 고스란히 그림에 드러났다. 웹툰 댓글에는 요즘 작가님 그림체가 좀 불안정하네요.
주인공들 감정선이 예전 같지 않아요. 같은 지적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다. 독자들은 귀신같이 알아챘다. 내가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마감 압박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지훈은 그런 나를 보며 더욱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해결책을 찾고 싶어 했지만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내 작업실로 죽 한 그릇을 들고 왔다. 서연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지. 얼굴이 반쪽이 됐어. 나는 텅 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입맛이 없어. 그래도 한 숟가락만 떠, 응. 너 좋아하는 전복죽이야.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거슬렸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지훈아. 응. 너 요즘 많이 바빠? 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그는 그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새로 들어간 프로젝트가 좀 까다로워서. 왜? 나 때문에 외로웠어? 그는 내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을 했다. 언제나처럼. 그게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 프로젝트, 유채린 실장님이랑 같이 하는 거지? 드디어 내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 지훈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응, 맞아. 총괄 책임자가 채린 씨거든. 어떻게 알았어? 아, 지난번 파티 때 말했었나? 맞아.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라 같이 일하기 편해. 같이 일하기 편해.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아무런 악의 없이 순수한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게는 그 말이 너보다 유채린과 더 잘 맞아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다.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런 게 아니었다. 그 사람과 같이 일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너뿐이야 같은 위로나 확신을 바랐던 걸까? 하지만 그는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의 소통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나는 결국 진심을 숨기고 말았다. 이 의심과 질투를 꺼내 보이는 순간 내가 너무나도 쪼잔하고 속 좁은 여자가 되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의 완벽함 앞에서 내 감정은 언제나 초라하고 이기적인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차가운 맥주를 몇 캔이나 비웠는지 모르겠다. 취기가 오르자 억눌렀던 서러움이 터져나왔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당당하게 내가 다른 여자랑 늦게까지 같이 있는 것이러 라고 말하지 못할까? 왜 그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까? 결국 문제는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내가 더 당당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불안 따위는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유채린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을 것이다. 너 그러다 진짜 강지훈한테 기생하는 담쟁이 덩굴 되겠다. 다은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된다.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 그에게 기대지 않고 나만의 힘으로 바로 서야 한다. 그의 세계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파일을 꺼냈다. 그 파일에는 몇 년 전부터 막연하게 꿈꿔왔던 파리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안내 자료가 들어있었다. 화려한 에펠탑 사진과 함께 당신의 예술에 날개를 달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때는 그저 닿을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하며 접어두었다. 하지만 지금 이 문구가 나를 향한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처럼 보였다. 그래, 떠나자. 잠시라도 강지훈이 없는 곳에서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보자. 그곳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렇게 비틀린 질투와 서러움은 예기치 않게 내 삶의 방향을 틀어놓을 거대한 결심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 파리 레지던시 프로그램.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던 불씨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져나갔다. 그곳에 가야만 했다. 강지훈이라는 안락한 울타리를 벗어나 내 그림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것만이 유채린 앞에서 느꼈던 자격지심과 내 안의 불안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부터 밤낮으로 포트폴리오 준비에 매달렸다. 연재 중인 웹툰 마감을 서두르는 동시에 레지던시 재출용 작품에 혼을 쏟아부었다. 지훈의 눈을 피해 작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내가 평소보다 더 무리한다고 생각하며 걱정했지만 나는 그저 새로운 작품 구상 중이라고 둘러댔다. 내 삶의 목표가 생기자 신기하게도 지훈을 향한 집착과 의심이 조금씩 옅어졌다. 그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유채린과 함께일 거라는 상상 대신 내 그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어쩌면 나는 그동안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그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몇 주간의 고군분투 끝에 나는 마침내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후련했다. 그 무렵 웹툰 플랫폼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 작품 숨쉬는 사랑이 독자 반응이 좋아 정식 연재 계약 연장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불안정한 프리랜서 작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지훈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날은 우리의 5주년 기념일이었다. 물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으니 5년이라는 숫자가 무색했지만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 날을 기념일로 챙기곤 했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동안 소원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지훈아,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너희 회사 근처로 갈게. 내가 맛있는 거 살게. 내가. 웬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늘 받기만 하던 내가 먼저 사겠다고 하니 어색한 모양이었다. 나 계약 연장했거든. 그래서 축하도 할 겸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정말. 잘됐다. 역시 우리 서연이야.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나는 그의 칭찬에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그의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골라 입고 집을 나섰다. 그의 회사 빌딩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문득 그에게 작은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로비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잠시라도 보고 싶었다. 그의 사무실은 17층에 있었다. 나는 방문증이 없어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복도 끝에서 그의 사무실 문이 살짝 보였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안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쳤다. 나는 조심스럽게 복도 끝으로 다가갔다. 그가 나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 상상하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사무실 안에는 지훈과 유채린 단둘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다음 장면이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유채린이 지훈의 앞에 바짝 다가서서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고 있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친밀한 몸짓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연인처럼. 지훈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녀의 손길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유채린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조금은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복도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번 프로젝트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훈 씨 꼭 성공시켜서 보답할게요. 채린 씨 능력을 믿으니까. 잘 해낼 거예요. 지훈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내게는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더 아프게 들렸다. 믿음. 그건 내가 그토록 갈망했지만 그에게서 온전히 받아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믿는 대신 늘 걱정하고 염려했다. 하지만 유채린에게는 온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계약 연장의 기쁨도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도 모두 산산조각 나버렸다. 내가 본 것은 어쩌면 사소한 오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왔던 불안과 의심은 그 장면을 배신의 증거로 확정지어 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뒤돌아서 미친 듯이 달렸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구두굽이 또각거리는 소리가 텅 빈 계단에 공허하게 울렸다. 빌딩을 빠져나오자마자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어디야? 나 지금 나왔는데. 나는 흐느낌을 참으며 겨우 목소리를 뱉어냈다. 미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인데? 어디 아파? 내가 갈게. 아니야. 오지 마,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 나는 그의 말을 잘라버리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아무데나 가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인 다은의 집으로 향했다. 엉망이 된 얼굴로 초인종을 누르자 다은이는 나를 보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으로 끌어들였다. 무슨 일이야? 강지훈이랑 싸웠어.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본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과 함께 낮에 보았던 장면과 그동안의 서러움을 전부 쏟아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만 가지고 바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 그냥 동료끼리 넥타이 정도는 고쳐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그 눈빛을 봤어야 해. 그건 그냥 동료의 눈빛이 아니었어. 그리고 지훈이가 그 여자를 믿는다고 했어?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으면서. 내 목소리는 질투와 패배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다은이는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옆에 조용히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너한테는 진실이겠지? 그날 밤 나는 다은의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떠나야겠다.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돌아왔다. 지훈에게서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답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켜고 메일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통의 메일을 발견했다. 발신자는 파리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몇 줄의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귀하의 포트폴리오를 인상 깊게 검토했으며 20XX 년 가을학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하셨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합격이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한 순간 신이 동아줄을 내려준 기분이었다. 파리. 그것은 이제 막연한 꿈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할 현실이 되었다. 배신감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싹 텄다. 그것은 도끼 어린 결심이었다. 그래, 잘 됐다. 강지훈, 그리고 그의 완벽한 세계.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주마. 너에게 어울리는 유채린 같은 여자와 얼마든지 행복해라. 나는 이제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너 없어야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에게 전화나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식의 구차한 끝은 맺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 주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지훈의 전화에 마지못해 답하고 그날은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내 말을 믿는 듯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파리로 떠날 준비뿐이었다. 항공권을 예매하고 짐을 꾸렸다. 연재 중인 웹툰은 플랫폼에 양해를 구해 휴재하기로 했다. 다은이에게만 나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다은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나는 게 정말 최선일까? 강지훈, 아마 미쳐버릴걸. 상관없어. 어차피 끝난 사이야. 끝났는지 아닌지는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아는 거잖아. 이건 그냥 도망치는 거야, 서연아. 도망이라도 좋아. 나는 지금 여기가 너무 지긋지긋해. 숨을 쉴 수가 없어. 내 단호한 모습에 다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떠나는 날이 되었다. 나는 지훈에게 남길 짧은 편지 한 통을 썼다. 그동안 고마웠어. 나를 찾지 마. 그게 전부였다. 그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지난 28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의 그늘 아래서 나는 행복했을까? 분명 행복했던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온전한 나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나의 행복을, 나의 삶을 찾으러 떠나는 길이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공항의 공기는 차가웠고 익숙하지 않은 설렘과 결연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일부러 가장 늦은 시간에 비행기를 예매했다. 그가 잠든 사이 혹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방심한 틈을 타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길,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다은이의 말처럼 이건 대화가 아니라 도망이 아닐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나는 일부러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가 보냈을 메시지, 그가 남겼을 음성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내 결심이 흔들릴까 봐 두려웠다. 출발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비행기들의 불빛이 마치 파리로 떠나는 내 미래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저기, 혹시 한서연 작가님 아니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교복을 입은 앳된 여고생 2명이 수줍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아, 네, 맞는데요. 우와. 진짜 맞다. 저희 작가님 웹툰 숨쉬는 사랑 진짜 팬이에요. 매주 쿠키 구워가면서 보고 있어요. 소녀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동경과 기쁨이 가득했다.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늘 모니터 뒤에 숨어있던 내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직접적인 애정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 감사합니다. 작가님, 근데 왜 휴재하시는 거예요? 저희 주인공들 행복해지는 거 봐야 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잠도 안 와요. 그러게요. 남주가 너무 완벽해서 좋긴 한데 가끔은 좀 답답해요. 여주인공이 좀 더 자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소녀들의 해맑은 비판에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 고민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주인공이 좀 더 성장할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나는 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다. 소녀들은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작가님,
혹시 사인 한 장만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서투른 솜씨로 사인을 해주었다. 내 사인을 받아든 소녀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마음속에 따뜻한 파문이 일었다. 잊고 있었다. 나에게는 나만의 세계가 있었다. 비록 지훈의 세상처럼 화려하고 거창하지는 않지만 내 이야기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저 강지훈의 약혼자가 아니라 웹툰 작가 한서연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내 세계를 지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다. 파리행 K901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탑승구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과거의 내가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서연. 등 뒤에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그 목소리만이 내 고막을 때렸다. 심장이 쿵 하고 멈춰버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강지훈. 그가 어떻게 여기에? 나는 차마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아 걸음을 재촉했다. 서연아, 가지 마. 제발.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거의 뛰다시피 탑승구 직원에게 여권과 항공권을 내밀었다. 잠깐만요. 제발 얘기 좀 해.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귀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모습은 내가 알던 완벽한 강지훈이 아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눈에는 당혹감, 슬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이거 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흘러나왔다. 왜 이러는 거야? 말도 없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을 해줘야 알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우리 끝났어. 뭐? 끝.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 사이를 끝내? 내가 허락한 적 없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언제나 차분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 허락은 필요 없어. 이건 내 결정이야. 난 더 이상 내 인형으로 살기 싫어. 내가 만들어 놓은 유리 상자 안에서 내가 주는 밥을 먹고 내가 주는 보살핌에 안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했다. 내 외침에 그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인형이라니. 유리 상자라니. 서연아, 난 그냥 널 사랑해서. 그게 사랑이야? 나를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로 만들고 내 모든 걸 통제하려는 게 사랑이냐고. 너는 나를 믿은 적 없어. 단 한 번도.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준 적이 없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유채리는 뭔데? 결국 그 이름이 내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너 옷 다 봤구나? 그의 대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봤어. 너희 둘 참 잘 어울리더라. 너는 그 여자 옆에 있을 때 가장 빛나 보여. 나 같은 건 필요 없잖아. 너를 믿어주고 내 일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파트너가 있는데 나 같은 짐 덩어리가 왜 필요하겠어. 서연아, 그건 오해야. 너는 짐이 아니야? 절대.
됐어.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나 파리 레지던시에 합격했어. 이제 내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내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를 놓아줘. 그게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레지던시 합격 소식에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내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파리. 그가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탑승 마감을 알리는 마지막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가야 해. 나는 그를 지나쳐 탑승구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잡지 못했다. 내가 쏟아낸 말들이 그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것 같았다. 탑승교를 건너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정된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덜덜 떨렸다. 창밖으로 공항의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 어딘가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그가 그려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애써 눈물을 삼켰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동체가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는 내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를 사랑했던 시간, 그의 그늘 아래서 행복하고 또 아팠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내려놓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기를, 이 길의 끝에서 나는 더 단단해진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기를. 나는 눈을 감았다. 휴대폰을 켜고 그의 음성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었다. 서연아,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가지마, 기다려줘, 내가 갈게. 이제는 그 절박한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안녕, 강지훈. 그리고 안녕, 과거의 나. 파리의 공기는 서울과 전혀 달랐다. 낯설었지만 자유로웠다. 센 강변의 낡은 아파트에 마련된 내 작은 작업실 창문으로는 에펠탑의 꼭대기가 보였다. 나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내가 정말로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곤 했다. 지훈이 없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버거웠다. 아침에 나를 깨워주는 사람도, 서툰 솜씨로 끓인 라면 대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다. 형광등이 깜빡여도 직접 의자를 밟고 올라가 갈아야 했고, 낯선 언어로 된 공과금 고지서를 붙들고 한참을 낑낑대야 했다. 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밤이 되면 사무치는 외로움이 밀려왔고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약해지지 않으려 애썼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독립의 대가였다.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젊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나는 내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시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열정은 내게 큰 자극이 되었다. 나는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다. 서울에서의 불안과 슬픔, 파리에서의 외로움과 희망.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캔버스 위에 쏟아냈다. 내 그림은 더 이상 예쁘고 아기자기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거칠고 날카롭고 때로는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진실된 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지훈을 원망했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그에 대한 미안함과 나의 부족함에 대한 자책이 뒤섞여 있었다는 것을. 그의 과잉보호가 숨막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이 서툴지만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는 나를 통제하려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다. 다만 그 방식이 나를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을 뿐이다. 유채린에 대한 질투 역시 결국은 내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믿었다면 그녀의 존재가 그토록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항에서 그에게 쏟아냈던 모진 말들이 뒤늦게 후회로 밀려왔다. 나는 그의 사랑을 시험하고 가장 아픈 방식으로 그를 밀어냈다. 한편 서울에 남겨진 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가 떠난 후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내 짧은 편지는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내가 왜 떠났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은이었다. 지훈의 엉망이 된 모습을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가 결국 내 유일한 친구인 다은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다은이는 한달음에 지훈의 집으로 달려갔다. 텅 빈 눈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지훈을 본 다은이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꼴 좋다, 강지훈.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지훈은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넌 서연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길들인 거야. 서연이가 뭘 원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준 적 있어? 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연인의 역할을 했을 뿐이야. 그게 서연이를 얼마나 숨막히게 했을지 상상도 못했지? 다은이는 파티에서의 일, 유채린의 존재에 대해 내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격지심에 시달려왔는지를 모두 쏟아냈다. 지훈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다은이의 말을 들었다. 유채린 실장 때문에. 그건 정말 오해야? 그냥 동료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그게 오해인지 아닌지가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서연이한테 그런 오해를 할 빌미를 줬다는 거고, 서연이가 그런 불안을 털어놓을 만큼 너를 편하게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이야. 너희 둘 사이엔 대화가 없었어. 너는 일방적으로 베풀고 서연이는 그걸 받기만 했으니까. 다은이의 말은 가혹했지만 지훈의 닫혀있던 눈을 뜨게 만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다. 자신이 챙겨주지 않으면 밥도 거르던 서연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믿었던 서연이가 자신도 모르게 파리 레지던시를 준비하고 훌쩍 떠나버렸다는 사실.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배신감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독립을 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무작정 파리로 나를 찾아가는 대신 내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내 SNS를 통해 내가 파리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내 그림이 점점 더 대담하고 강렬해지는 것을 보며 그는 내가 그곳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유채린을 찾아갔다. 실장님. 더 이상 저와 관련된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유채린은 당황했다. 지훈 씨, 갑자기 왜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실장님이 의도했든 안 했든 실장님의 행동이 제 약혼자에게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실장님 탓이 아닐지도 모르죠. 제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제 잘못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저는 제 주변부터 정리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적인 일로만 뵙겠습니다. 지훈은 그렇게 자신의 세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메일로. 그는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용서해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어릴 적 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야기. 그 이후로 나를 과보호하게 된 자신의 어리석음.
내가 없는 서울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그리고 내 그림을 보며 무엇을 느끼는지. 그의 이메일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메일을 읽으며 울고 또 울었다. 우리가 놓쳐버린 시간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던 서툰 사랑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야 비로소 서로에게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파리의 가을은 깊어졌고 내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모든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여는 작은 전시회였다. 나는 그동안 그렸던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 한 점을 출품했다. 제목은 세 장 밖으로 아웃 오브 더 케이지. 텅 빈 세 장과 그 위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 한 마리를 그린 그림이었다. 전시회 오픈 당일,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 앞에 멈춰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설마 하는 생각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사람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강지훈이었다. 몇 달 사이에 그는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진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하지만 그 거리가 마치 우리가 함께 건너온 아픔의 강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갤러리 안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내 세상에는 오직 그와 나 단둘만 남은 듯했다. 그가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숨 쉬는 것조차 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왔어? 잘 지냈어? 같은 상투적인 인사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변치 않은 깊은 그리움.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였다. 그림. 멋지네. 그의 시선이 내 뒤에 걸린 그림, 세 장 밖으로를 향했다. 내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공항에서 절규하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숙한 어른의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널 데리러 온 거 아니야? 돌아와 달라고 조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는 작은 쇼핑백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그냥 이걸 전해주고 싶었어. 나는 망설이다가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있었다. 겉표지에는 그의 서툰 글씨로 운하의 서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아마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었을 것이다. 나는 장을 넘겼다. 스케치북 안에는 지난 28년간의 내 모습이 가득했다.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오는 모습, 학교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대학교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쓴 모습, 그리고 작업에 집중하느라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잠든 내 최근의 모습까지. 그림 실력은 형편없었다. 선은 비뚤었고 형태는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모든 그림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서연이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주었다.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서연이가 아프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서연이가 웃었다.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다. 요즘 서연이가 힘들어 보인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장에는
공항에서 나를 놓치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자신의 뒷모습을 그린 듯한 그림과 함께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미안해. 널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스케치북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것은 그의 일기장이자 나를 향한 그의 서투른 연애 편지였다. 나는 그가 나를 통제하고 가두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서툰 한 남자였을 뿐이다. 바보. 왜 이걸 이제야 보여줘? 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내 사랑이 너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그저 너를 지켜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스스로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졌다는 걸 보지 못하고 내 새장 안에 가두려고만 했지?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그는 사랑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우리가 함께 보낸 고통스러운 시간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나도 미안해. 그렇게 모질게 떠나서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비로소 우리의 관계는 동등해졌다. 더 이상 보호하는 사람과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는 두 명의 어른이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센강변을 나란히 걸었다. 파리의 야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나누었다. 그는 서울에서의 자신의 변화에 대해, 나는 파리에서의 나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 당분간은 서울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야.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의 얼굴에 잠시 실망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지. 너는 이제 막 날기 시작했는데? 내가 기다릴게. 내가 날고 싶을 만큼 날다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그의 대답에 나는 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사랑이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의 길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랑. 그는 며칠 뒤 서울로 돌아갔다. 우리는 더 이상 약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매일 이메일을 주고받고 주말이면 영상 통화를 했다. 그는 더 이상 내 스케줄을 묻거나 잔소리하지 않았다. 대신 내 그림에 대해, 내 생각에 대해 물었다. 우리 사이에는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1년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작은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숨쉬는 사랑의 다음 시즌 연재를 시작했다. 독자들은 성장해서 돌아온 주인공들의 모습에 열광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1년 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바로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어서 와, 한서연. 오래 기다렸지, 강지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몇 달 뒤, 우리는 결혼했다. 화려한 호텔 예식이 아니었다. 서울 근교의 작은 갤러리를 빌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해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나는 내가 직접 디자인한 심플한 드레스를 입었다. 그는 여전히 멋진 턱시도 차림이었지만 이제 그의 옆에 선 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결혼 서약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나의 지훈에게. 너는 나에게 튼튼한 나무가 되어주었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따뜻한 햇살이 되어줄게. 함께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자. 사랑해. 나의 서연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법을 알려주었어. 이제 너의 가장 큰 팬이 되어 내가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응원할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 아내,
사랑한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소소하지만 행복했다. 그는 더 이상 내 아침을 차려주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했다. 가끔은 내가 끓인 맛없는 찌개를 그가 군말 없이 먹어주기도 했고, 그가 서툰 솜씨로 조립한 책장이 삐걱거리면 함께 웃으며 고치기도 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거실에서 웹툰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는 내 옆에서 건축 잡지를 보고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들자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나란히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였다. 평화롭고 편안했다. 숨막히는 완벽함이 아니라 기분 좋은 익숙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지훈아. 응. 행복하다. 내 말에 그가 잡지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나도. 아주 많이.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보살핌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 돌아왔지만 마침내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담쟁이 덩굴과 나무가 아니라 각자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나란히 서서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두 그루의 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이제야 비로소 편안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